안녕하세요. 식생활관리학 11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우리 여러분들이 보는 그 학교 블랙보드에는 12주차로 강의가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추석주에 쉬었던 것을 그냥 강의 안 한 걸로 해가지고 지금 우리는 12주차로 되어 있고 저는 11주차로 강의를 하니까 차고 없으시기 바라고, 마지막 주에가 10, 마지막 그 중간에 우리가 추석주에 쉬었던 것을 마지막 주에 강의하도록 하고, 이건 좀 신경을 쓰지 말고 날짜만 보고 강의를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표시 성분에 대한 것들을 쭉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살펴봤는데, 실제적으로 이 표시사항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시합니다. 특히나 이 가공식품인 경우에는 이 표시사항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으면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어떤 벌칙금이라든가 과징금, 과태료가 굉장히 많이 부여가 되기 때문에 그걸 잘 지켜서 해야 되겠고, 특히 우리 또 식품영양학과 같은 경우에는 영양 성분 표시에서 그 식품의 그 정보를 읽어오는 방법을 잘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영양 표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9대 영양소에 대한 것들은 무조건 꼭 이제 의무 표시 품목에 대해서는 꼭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보면은 의무 표시 대상이 열량이라든가 총열량, 탄수화물, 당류, 단백질, 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트랜스지방, 나트륨이 9가지죠. 그렇죠? 그리고 이 표기사항이 나트륨이 총열량 바로 밑에 제일 위로 올라가서 이제 세부적인 그 영양소의 그 기준에서는 나트륨이 위로 올라갔다.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제 식약처에서 우리나라 식습관에서 나트륨 섭취량이 많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올 수 있는 고혈압이라든가 혈관 질환이라든가 많이 다발하니까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더라. 그래서 가능하면은 나트륨을 적게 먹을 수 있도록 그런 가공식품에 대해서 시도도 하고 개선도 되고 이렇게 이제 되는데, 문제는 그런 나트륨을 적게 넣고 그 제품을 만드는 경우에, 특히나 저장식품인 경우에는 거품이 일어난다든가 식품이 어떤 거 변질된다든가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보존료를 좀 넣는다든가 다른 어떤 거 가공 방법을, 가공 물질, 그 첨가제를 쓰므로 해서 오는 그런 좀 문제점들도 있긴 하지만, 일단은 나트륨의 섭취는 좀 전반적으로 저감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당류 저감화로 해가지고 너무 단 것을 많이 먹음으로 해서 또 올 수 있는 당뇨라든가 이런 고혈압이라든가 심혈관 질환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하고자 점차적으로 자꾸 바꿔 나가고, 그에 따른 연구 과제들도 많이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영양성분 표시 식품 정보를 이제 읽는 거는 일회 제공량이 얼마이다 있을 때에 하루 동안에 총 섭취하는 그 어떤 그 영양성분 1일 기준치에 맞춰서 그 비율까지도 같이 그 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재가 있다면 209페이지를 보면 잘 설명이 되고, 아마 저도 여러분들에게 좀 표시사항을 다른 데서 캡처해 가지고 많이 올려놨을 겁니다.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인정의 종류를 쭉 적어놨는데, 친환경 농산물이라는 것은 이제 환경의 어떤 그 보존이랄까, 또 안전한 농산물, 식품을 섭취했을 때에 어떤 그 인체에 잔류농약이라든가 아니면은 중금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안전하게 공급된다 그럴까요? 들어있지 않는다, 이게 어떤 거 농약이 들어있지 않는다든가, 들어있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어떤 허용 기준치 안에 들어있는 그러한 기준을 만들어서 이런 거 농약이라든가 화학 비료라든가 아니면 사료 첨가제의 어떤 화학 자재를 사용하지 않고 최소한 양을 사용해서 친환경 농업으로 생산한 농산물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근데 이제 기준으로 본다면 유기농산물, 유기축산물. 최근에는 이제 농산물과 축산물을 합쳐가지고 유기농이라고 이렇게 바뀌는데, 다음 페이지 보면은 같이 제가 변화된 것을 적어놨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2016년 5월 18일 날 친환경 인정관리 정보 시스템이라는 mb-agro.go.kr 정부기관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제공을 하는 것들인데, 유기농산물, 유기축산물, 무농약 축산물. 예전에는 저농약이 있었는데 지금 저농약을 하지 않습니다. 무농약 농산물,
그 다음에 무항생제 축산물 이렇게 해서 유기농산물은 유기합성 농약과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재배를 하는데 전환기간은 다년생 작물인 경우는 3년 동안을 그 작물에서 만약에 그 농약을 사용을 했다면 그 땅은 3년 동안 작물을 심지 않고 있다가 이렇게 그 사용을 이렇게 유기농산물이라는 것을 할 수 있고 단연초 그 다음에 그의 그 2년으로 이렇게 놔둡니다. 유기농산물을 가지고 가공을 했는 것을 유기가공식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 유기축산물은 뭐 소 같은 게도 마찬가지 유기사료를 급여를 하는데 그러면은 뭐 항생제를 준다든가 유기 어떤 그 뭐 농약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서지 않고 이렇게 급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무농약 농산물은 유기합성 농약을 일체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권장 그 사용량의 3분의 1 내에서 사용을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전혀 사용하지 않아도 여기는 3분의 1 정도의 기준 내에서 사용을 하고 무항생제 축산물은 항생제, 합성 항균제, 호르몬제가 첨가되지 않은 일반 사료를 급여하면서 인정 기준을 지켜 생산한 축산물이다 해서 무항생제, 무농약, 유기농 이렇게 이제 쭉 나뉘어지죠, 그죠? 요거는 무항생제 같은 경우라면은 요 뭐 달걀 같은 경우에 무항생제 뭐 달걀을 쓸 수가 있겠죠, 그죠? 이러한 거 인정 로고는 이렇게 씁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러한 인정을 주게 되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 농식품 인증 마크에서 이 나무가 되는데 이거는 뭐 술에 대한 인증, 그죠? 술의 그 품질 인증이고 우수농산물 GAP입니다. 농산물 이력 추적 관리 이거는 아마 국립 농산물 관리 뭐 농산물 인정원 국립 뭐 농산물 인정원이 지금 김천이 어디가 있을 겁니다. 지자체 때문에 이런 거라든가 뭐 전통식품 인정 이거는 한국식품연구원에서 또 하고 이게 이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인정 마크가 이렇게 되어져 있고 이거는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인정입니다. 유기 농산물을 가지고 가공을 했을 때 유기가공식품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또 보면은 지리적 표시제라 그래가 그 지역에만 나는 예를 들어서 행성더덕이다 뭐 또 뭐 각각의 그 나는 지역이 있죠, 그죠? 만약에 영광이라면 모십잎이 뭐 영광 뭐 지리적 표시제가 된다든가 어디 표시제라든 이러한 것들. 그 지리적 표시제는 각 지역의 특산물을 해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해썹은 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거는 축산물에 대한 것들인데 지금은 이 해썹은 전부 다 위해어수를 중점 관리하는 것들에 대한 것은 식약처로 다 넘어가게 됐죠, 그죠? 그 다음에 술 인증 이렇게 해서 농식품에 대한 인증 마크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나무 형태 위에다가 이렇게 해놨는데 보시고 친환경 농산물 같은 경우에 인증은 보면은 2013년도까지 유기축산물, 유기농산물 이렇게 네 개를 합쳐가지고 유기농산물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합쳐버렸습니다. 이거 인증 표시를.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무농약 농산물을 2013년까지 사용하다가 무농약이라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은 무항생제 축산물이에요. 무항생제 축산물이 이제 무항생제다 이렇게 인증 마크를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친환경 농산물을 전문 인증 기관이 엄격한 기준으로 선별하고 검사하여 정부가 그 안전성을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이래서 농산물과 축산물로 분류되고 유기농산물, 유기축산물, 무농약 농산물, 무항생제 축산물 네 가지 마크가 있는데 농산물은 경영관리, 재배방법, 생산물의 품질관리를 기준으로 되어져 있다. 이렇게 적혀져 있죠. 그래서 농식품에 붙이는 인증마크들이 이러한 것들을 붙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뭐 이런 그 전통식품 같은 물레방아 이것도 우리나라의 그 원료를 써가지고 재래적인 방법으로 뭐 하는 걸로 해서 뭐 주로 장류, 된장, 고추장, 뭐 청국장, 뭐 전통 엿이라든가 한과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게 전통식품 만드는 이 인정을 붙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이러한 인정 마크들은 결국 뭔가 하면은 이러한 인정 마크를 받았다는 것은 이 제품은 믿을 수 있다고 하는 어떤 하나의 그 인정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런 거는 품질 인정이 되는 그런 마크로 보고 우리가 잘 모르더라도 만약에 이러한 것이 붙여져 있다면 아 이거는 어떤 전문가들이 가서 이러한 데에 의한 인정을 해줬구나 하고 안심하고 좀 먹어도
다른보다는 낫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여기 보면은 무농약, 유기농, 무농약, 무항생제, 유기가공식품. 요거는 유기농에서 유기가공식품을 하는데 친환경 농업 직불금이라는 단가가 있습니다. 1헥타르당 주는데 뭐 직불금이라고 한다면은 뭐라 그럴까요? 농민들을 위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농가의 어떤 그 안전한 소득, 그러니까 소득의 안전한 어떤 그 안정적으로 보정하기 위해서 주는 보조금이라는 게 뭐 직불금이라고 본다면은 논을 유기적으로 할 적에는 60만 원을 줬고 2018년에는 70만 원. 무농약인 경우에는 이렇게 또 밭에 유기, 무농약 이렇게 해서 각각 또 특용작물 같은 거는 조금 더 많이 주네, 그죠? 그래서 1헥타르당 이런 기준으로 제공을 하고 친환경 농산물 인증 면적은 2015년도에 이렇게 됐는데 이제 2017년에는 잠정치입니다. 그리고 2020년까지는 2015년에 2배 정도, 약 2배 정도가 될 만큼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친환경 농산물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실제적으로 뭐라 그럴까요? 수확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리고 벌레도 많이 먹고 이래서 조금 농산물의 양적인 생산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 농산물이 가격이 비싼 이유가 생산량이 비료라든가 뭐 이런 농약을 안 쓰다 보니까 병충해도 먹게 되겠고 또 뭐 크게 쑥쑥 어떤 게 뭐 숙성 어떤 거 자라날 수 있는 그런 비료와 같은 것들 덜 주다 보니까 맛있게 자라니까 아무래도 생산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가격이 비싸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적게 생산되니까 많이 비싼데 이걸 과연 농가에서 이러한 가격을 비싸게 팔면서 사람들이 어떤 소비자들의 어떤 그 친환경적인 거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느냐 아니면 일반적으로 재배해 가지고 많이 양산해서 많이 판매를 하느냐 하는 그런 어떤 점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농가에서는 사실 실제적으로 친환경적으로 재배하는 것이 어렵다는 얘기들이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요즘 와서는 지구가 조금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벌레 병해충 같은 것들이 많이 생기고 또 외래해충들도 많이 생기다 보니까 약을 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농산물이 예를 들어 고추 같은 경우에도 약을 이렇게 농약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뿌리지 않으면은 다 벌레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생산량이 너무 줄어들어요. 그러면 결국은 작황이 나쁘다는 걸로 해서 가격이 비싸지면 소비자들은 가격에 예민하기 때문에 선택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어떤 갈등이 있으니까 결국 직불금이라는 걸 해서 주긴 하는데 뭐 준다 하더라도 이게 과연 생산량이 많아서 판매하는 것보다 이 직불금 받는 양은 금액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조금 그런 거 어떤 그 거리감이 있겠죠. 그래서 일단 이러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건강을 고려한 실버 세대들이 소득 향상을 위한 청년 농업인들의 관심이 이런 실버 세대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청년 농업인들이 이제 관심을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관심 요소는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신뢰,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고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농산물이라는 인식과 관심이 크다. 이거는 뭔가 하면은 바로 이제 친환경적으로 재배하는 것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관심과 요소, 키워드 비중이 건강, 뭐 신뢰, 안전, 그 다음에 자연과 환경, 그 다음에 품질 이렇게 볼 때 결국은 신뢰와 안전이 소비자의 어떤 관심 요소가 높아지게 되겠죠. 건강도 높아지게 되겠고, 좀 품질은 뭐 좀 떨어지겠고, 농업에 관심 키워드는 신뢰와 안전하고, 그 다음에 자연과 환경, 소득이 일단 보장이 되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정책 지원에 대한 거는 그렇게 높지가 않다. 청년들의 언급량은 이렇게 키워드 언급량, 그 다음 노인들은 이렇게 친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 건강관리를 한 과체류라든가 김장을 위한 채소류 구매가 증가되어지는데 전년도 대비해가 2017년도 이렇게 뭐 작황이 또 좋으면은 이렇게 갈 수도 있겠고 작황이 나쁘면 또 떨어질 수도 있겠고 토마토 판매 건수 뭐 이렇게 해서 건강관리를 위해서 과체류의 어떤 소비 같은 것들이 결국 이 친환경적인 거에 대한 것을 제가 가져온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농산물 이력 추적 관리에는 요거 표시는요 책에도 그 보면은 트레이서빌리티라고 그래갖고 그 추력 관리 제도에 대한 인증 마크가 이렇게 있는데 다음 페이지 아마 있을 거예요. 또 보면은 농산물을 생산에서부터 수확,
후 관리, 판매까지 각 단계별의 정보를 기록 관리해서 해당 농산물의 이 안전성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에 이거를 추적해서 원인 규명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제도이다. 이렇게가 농산물 이력 추적 관리 제도가 뭔지를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생산에서 판매 단계 과정 관리해서 문제가 생긴다면은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한 제도다. 그래서 농약, 중금속, 미생물 등을 관리를 하고 농식품 위해 요소가 농산물에 혼입된 걸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이거하고는 또 구분이 되더라는 얘기다. Good Agriculture Practice라는 GAP와는 조금 관리가 이거는 우수한 농산물이고 요거는 농산물이 어떻게 이력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렇게 뭐 표시 어떤 뭐라 그럴까요? 원산지라든가 사용한 종자라든가 뭐 또 아니면 농약 사용량이라든가 유통 과정이라든가 이런 게 전부 다 바코드에 이제 기록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GAP 정보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갭 GO.kr이라는 그 이력 추적 정보 조회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소비자가 무료로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이 GAP입니다. 뒤에 나올 거예요. 요 마크가 바로 트레이서빌리티라고 그래갖고 농산물 품질관리원, 이걸 우리가 품관원이라고 얘기하는데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이제 생산자 가공 유통 판매에 대해서 이력 추적 등록을 이제 이렇게 하고 여기서는 또 이렇게 정보를 또 주고 소비자는 이력 추적 관리 농산물 판매된 것을 또 보고 소비자가 농산물 이력 정보를 확인을 하고 이러한 과정을 거칩니다. 여기 보시면 농산물 이력 추적, 농산물 요건 축산물이 되겠는데 이건 개체 식별 번호예요. 이 번호를 보고 요즘은 여기다 QR코드를 넣어가지고 바로 우리가 식별할 수 있는 네이버 같은 거에서 식별을 하면은 어디서 누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등급이고 다 나오게 됩니다. 여기 보면 송아지가 언제 태어났는지 어디 도축되는 이런 거 개별 식별 번호, 개체 식별 번호. 그러니까 여기 이제 보면 국내산 한우고이고 요즘은 돼지도 하죠, 그죠? 이렇게 한다는 거 100g당 가격. 요 개체 식별 번호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판매대는 이렇게 했는데 이 판매대 거를 실제적으로 들어왔는 어떤 도축해가지고 들어왔는 지육이 요 번호가 되어 있는 것을 자기네들 보관, 냉장 보관 창고라든가 냉동 보관 창고에 들어왔는 거, 서류 다 일치가 되어야지만 여기 판매하는 것이 이 제품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만약에 서류는 다른 거 가져오고 여기만 이렇게 그냥 등급 툭볼이다 해가지고 개체식별로 이렇게 해버리면은 추적해 봤을 때에 들어왔는 이 원물이 거래 명세서라든가 아니면 보관하고 있는 원래 보관하고 있는 물건이라든가 도축 증명서라든가 전부 했을 때 이거하고 미스매치 되고 일치가 되지 않는다면 이거는 엉터리로 여기에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걸 해가지고 벌금을 물게 되겠죠. 이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경우 뭐 소비자 단체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면은 이런 거 하는 걸 따라다니면 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이력 추적에 대한 정보는 바로 여기 있죠. 갭 정보 시스템이라는 이 GAP, GO.KR, Good Agricultural Practice라는 국립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쭉 이렇게 관리를 한다는 거. 생산 이력, 원재료, 뭐 전자식, 별 태그, RFID, 레피더, 빨리, 프레그넌시, 아이덴티피케이션인가 뭐 아이덴티파인가 뭐 이렇게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붙여서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바로 이제 어떤 표시 식별에 대한 것을 잘 보고 여러분들이 물건이 들어왔을 때도 단체급식에서도 아마도 이런 것들이 다 표시사항이 붙여져 나옵니다. 그걸 보고 이제 체크를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식품 이력 추적 관리 표시는 이렇게 요거는 또 보면은 식품안전정보원이라는 식약처 산하의 그 기관인데 여기서 식품 이력 추적 관리 웹사이트 화면을 보면은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가공식품이라든가 건강기능식품에서 검색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조 가공 단계부터 시작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식품 이력제는 생산 단계, 가공 단계, 물류 단계, 소비 단계 이렇게 해서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역추적을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트레이스백을 해가지고 역추적을 하고 결국은 누가 어디서 어떻게 만들었는지, 가공은 어떻게, 원재료는 무엇이었는지, 누가 어떤 수단으로 만들었는지, 그 다음에 유통을 어떻게 했는지, 그 다음에 소매점은 어디고, 이 파일은 언제고, 판매 시점은 언제인데, POS 시스템을 가지고 다 이렇게 추적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식품을 제조 가공하려는 판매업자는 언제든지 등록을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여기 조금 전에 말씀드리는 어떤 그 식품 이력 추적 관리 표시 제도입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식품 이력 추적 관리 제도에 대한 표시를 쭉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19년 12월 1일부터 2022년까지는 이 특수 용도에 대한 식품이나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은 꼭 의무적으로 이런 그 식품 이력 추적관리제도 꼭 표시를 해야 된다. 지금은 거의 많은 회사들이 이런 그 제조 단계에서 판매까지의 식품 이력 정보를 제조 단계에서도 추적 시스템을 가지고 올립니다. 그 다음에 의무등록자가 등록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렇게 의무등록자가 안 할 때는 행정처분을 받는. 그 다음에 이력 정보라는 것은 식품의 제조, 가공 정보, 가공 과정에서 생성되는 정보로서 작업의 정보, 공정 정보 등 생산물을 설명하는 정보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국내식품의 경우에는 식품 이력 추적 관리 번호라든가 제조업소 명칭, 소재지, 제조일자, 유통기한 또는 품질 유지기간. 이 품질 요것도 다음 시간인가 아마 제가 설명을 할 건데 요거 유통기한을 꼭 한정을 해야 되냐, 폐기율량이 너무 많더라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 제품의 원재료 관련 정보, 원재료가 이름이 뭐고 성분이 어떤 것이 있고 원산지가 어디인가, 그 다음에 유전자를 제조합했는가에 대한 이런 제품에 대한 원재료 관련 정보하고 기능성 내용, 건강기능식품이 하나인데 이 기능성이 원래부터는 이게 사실은 여기 조금 책이 이제 원래부터 바뀌는 게 뭔가 하면 일반 식품에도 기능성 내용을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출고일자,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 그리고 이제 또 마트 같은데 키오스크 해가지고 공공장소 위주로 설치된 터치 스크린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시스템을 이용한 마케팅인데 이러한 것들이나 혹은 가정에서 인터넷이라든가 핸드폰으로 식품 이력 조회 번호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 기본적인 정보와 원재료 정보, 품질 정보, 출하 정보 이런 것들을 다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부 표시사항에서 실제적으로 다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표시사항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학교 급식에서 그 영양사로 활동할 적에 물건은 그냥 무표시 제품 가져오면 무조건 100% 반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표시했는 거에 대한 관련 자료, 서류와 같은 것들도 서류하고 들어오는 물품에 대한 것들을 서로 비교해가지고 일치가 되지 않으면 당연히 이거는 이 제품에 대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겠죠. 들어온 제품에 대해서. 그러한 경우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그 납품을 했는 업체에다가 반품을 시킨다든가 타당한, 그 당연히 타당한 이유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바꿔달라는, 교환해달라는 그런 그, 정당한 권리가 생기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로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어떤 그 표시사항을 잘 보라는 얘기를 드리고 첫째 시간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